무심코 먹은 이 약은 혈당이 많게는 10, 20 가까이 올라갑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 먹던 약물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혈당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약물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더 이상 영상을 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감기약, 피부과약, 관절약, 비뇨기과약, 탈모약, 고지혈증약 이렇게 대표적으로 6가지고요. 물론 당연히 모든 감기약, 모든 피부과약이 혈당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물들 중에서도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약들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까지 각각 사례별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경계에 있는 분들은 이 약 먹고 혈당 재면 당뇨 환자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자주 먹는 약인 감기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종합감기약이나 목감기약, 코감기약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받아 감기약을 드실 경우 이건 처방을 내리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한데,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목감기가 심할 경우 스테로이드가 처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환자의 상태를 보고 빨리 낫게 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하고 처방했겠지만 이게 혈당 조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 필요 없고 해결책만 알려주시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영상 시작한 지 2분도 안 됐습니다. 그나마 집중력이 높을 때 이걸 알아두셔야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간단히만 원인을 설명드릴게요.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도 혈당이 올라가는 원인 중 하나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에 대해서 제가 자주 알려드렸었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을 생존이 걸린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도망치거나 싸우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능력인 빠른 상황 판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상황 판단을 잘 하려면 우리 신체의 어느 부분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질까요?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고 그 만든 포도당을 다른 장기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이 포도당은 대부분 뇌로 가서 사용되게끔 유도합니다. 근육으로 포도당이 잘 들어가지 못하니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감기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감기약에 들어가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과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코티솔 수용체에 결합하여 코티솔처럼 작동합니다. 당연히 혈당 상승하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굳이 예방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노파심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감기약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감기약에 처방되는 스테로이드는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 아래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의 단기간만 복용합니다. 따라서 약물의 혈당 상승 효과는 약물을 중단한 후 1일에서 3일 이내에 대부분 사라지고 혈당 수치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감기약을 먹는 동안 혈당이 안 잡히고 많이 올라 있다면 원인을 몰라 답답해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마다 다르긴 한데 감기 증상이 좀 심하고 오래가기 때문에 약을 좀 세게 지어준다는 말을 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가능성도 있고요.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약사님도 설명해 주실 거고요. 약봉투 보시면 부신피질 호르몬제라고 적혀 있으니 처방받아 드시는 약은 설명을 잘 듣고 잘 확인하시고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피부과 약은 어떨까요? 피부과 약은 감기약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자주 처방되는 약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 연고와 경구 스테로이드입니다. 피부염, 아토피,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되는데 감기약 먹을 때 조심해야 할 그 스테로이드와 동일한 약입니다.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의 경우 흡수량이 적어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넓은 부위에 바르거나 장기간 사용할 경우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나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 바를 때는 흡수가 더 빠릅니다. 또 우리 구독자분들 연령대에는 거의 없겠지만 젊은 분들 중에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 말랑말랑하고 동그랗게 생긴 약 드셔보신 분들 있죠? 이 실험에 따르면 여드름 약 복용 5개월 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까지 크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드름 약 드시는 젊은 분들은 이 점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피부냐 아니면 혈당이냐 잘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부와 혈당을 고르려면 저 같으면 당연히 혈당을 선택할 텐데 남성의 생식기와 혈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성생활에 사용되는 생식기는 아니고요.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이라고 하니까 여성분들은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 들어보시면 여성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니 조금만
집중하고 잘 들어보세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몸속에서 5알파 리덕타제라는 효소를 거치면 더 강력한 형태의 호르몬인 DHT로 전환됩니다. 이 DHT가 늘어나면 전립선이 커지는, 즉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들은 이 5알파 리덕타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면서 DHT 생성을 억제하고 그로 인해 전립선 비대를 막습니다. 그런데 DHT는 단순히 전립선만 자극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간에서는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인슐린 신호 전달을 강화시키는 조절자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DHT 수치를 너무 낮추면 전립선이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간에서 포도당 생산이 늘어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 흡수 능력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유튜브에서 언급된 적이 거의 없어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이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탈모약으로도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거 실제 제 사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는 앞모습만 보여드리니 제가 그동안 유튜브 하느라 스트레스로 얼마나 머리가 빠졌는지 모르셨죠? 2025년 5월 13일에 이랬는데요. 2025년 8월 6일 석 달 만에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풍성해지는 동안 먹었던 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이자 탈모약으로도 쓰이는 두타스테리드라는 약입니다. 전문의약품이라 의사 선생님 처방전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약이고요. 이 약을 먹고 머리가 풍성해지면서 어디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도 꿀리지 않고 자신감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공복혈당이 100 이하에서 110대로 점프를 했습니다. 이젠 모발이냐 혈당이냐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사실 둘 다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호르몬 DHT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결과인데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이자 탈모약으로 사용되는 약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인데요. 이 두 약 중에 두타스테리드가 더 강하게 남성 호르몬 DHT를 억제하기 때문에 탈모에는 효과가 더 좋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혈당을 높이는 효과도 더 셉니다. 두타스테리드는 피나스테리드처럼 단순히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티솔이 디하이드로코티솔로 전환되는 것도 차단합니다. 그래서 코티솔이 몸 안에 더 오랜 시간 잔존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약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솔루션 알려드릴게요. 탈모약 드실 때 두타스테리드보다는 피나스테리드를 드시는 게 인슐린 저항성을 덜 유발합니다. 참고로 저는 혈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모발을 포기하기로 하고 약 복용 중단했습니다. 두타스테리드의 경우 약물을 중단해도 몸 안에서 5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이상 더 높은 혈당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에는 어떨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탈모처럼 미용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 담당 의사 선생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성분 탐스로신과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의 당뇨병 발병 위험을 조사한 연구인데요. 두타스테리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피나스테리드, 마지막으로 탐스로신이었습니다. 혈당에 끼치는 나쁜 영향이 적은 측면에서는 탐스로신이 가장 나으니까요. 전립선약 드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잘 알아두시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실 경우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약물은 관절약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관절 주사고요.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서 넣는 주사에는 염증 억제를 위해 트리암시놀론이나 덱사메타손 같은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기억나신다면 스테로이드가 혈당을 높인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주사로 들어갈 경우 약효가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절 주사를 맞으신 경우 혈당이 높게 올라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높아심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관절이 아픈 게 혈당이 10, 20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즉 통증 조절이 우선이고 혈당은 이후 약효가 사라지면 다시 안정화됩니다. 단 왜 혈당이 올라가는지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잘못해서 오른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유명한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입니다.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춰주는 약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 수억 명이 복용하고 있을 만큼 널리 쓰이는 약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에서는 스타틴이 단지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려 혈당을 약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스타틴을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 이런 뜻은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당뇨병 전 단계처럼 혈당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변화가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스타틴이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를 약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가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포도당을 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스타틴은 간의 글루트2 포도당 운반체 발현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은 혈당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해 공복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혈당이 약간 오를 수 있다고 해서 스타틴을 중단하는 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서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지 않고 흡연이나 가족력도 없고 과체중도 아니라면 스타틴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 억제제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스타틴보다는 효과가 좀 약하긴 하지만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는 에제티미브 같은 약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혈당을 높이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간단한 공유가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